먼 옛날 수려한 산세와 맑은 강이 어우러진 안동 땅에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윤대감 댁이 있었습니다. 그 댁에는 연꽃처럼 곱고 아리따운 외동딸 연화 아씨가 살고 있었지요. 매서운 겨울이 물러가고 대지의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희야, 지금쯤 강가에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가 아니더냐? 예, 아씨. 지금쯤이면 눈처럼 하얀 꽃송이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서 채비를 서두르거라. 어서 꽃구경을 가자꾸나. 네, 아씨. 연화 아씨는 활짝 핀 벚꽃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곱게 꽃단장을 마친 그녀는 몸종 소희와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꽃구경을 나섰습니다. 어머나, 벚꽃이 정말 그림처럼 아름답게 피었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핀 것 같습니다요. 두 사람이 벚꽃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해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편에서 훤칠한 외모의 김도령이 친구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그들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야, 친구. 오늘 날씨가 참으로 좋지 아니한가? 그러게. 이렇게 날이 화창하니 사람들도 구경을 많이 나왔네 그려. 그 순간 연화 아씨는 김도령을 보고 첫눈에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저리도 잘생긴 도령이 다 있단 말인가? 저 도령은 김진사댁 둘째 아드님이신 민준 도령이십니다, 아씨. 사내를 보고 내 심장이 이리도 세차게 뛰기는 처음이다. 어머나, 아씨께서는 저 김도령님이 마음에 드시는 것이어요? 나도 모르겠다. 허나 이 설레는 마음은 필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씨, 저 김도령님을 연모하는 교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요. 게다가 소문난 호색한이라는 말도 있습지요. 허구한 날 기방을 드나들며 기생들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화 아씨의 귀에는 소희의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점점 멀어져가는 김도령의 뒷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 아씨는 온통 김도령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멍하니 앉아있기가 일쑤였고 낮이나 밤이나 김도령을 한시도 잊지 못했습니다. 아씨, 그러다 상사병이라도 나시겠습니다. 김도령님을 다시 뵙지 못하면 정말 병이 날 것만 같구나. 소희야,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느냐? 그렇다면 아씨께서 연심을 담은 쪽지를 적어주십시오. 제가 기회를 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냐?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연화는 정성껏 쓴 쪽지를 소희에게 건넸고 소희는 그 쪽지를 품에 안고 김도령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김도령의 친구인 최도령이 그의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김도령님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그렇소만. 무슨 일이시오? 저희 아씨께서 이 쪽지를 김도령님께 꼭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부디 대신 전해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시오. 이리 주시오. 내가 틀림없이 전해주리다. 최도령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에게서 쪽지를 건네받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최도령의 미소에 소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헌데, 어디 몸이 편찮으시오? 안색이 무척 안 좋아 보이는구려. 소희는 너무도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나 버렸습니다. 허참, 별리로다. 최도령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쪽지를 품에 넣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달려 최도령의 시야에서 벗어난 소희는 골목 담벼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었지요. 대체 내 심장이 왜 이리 뛰는 것이지? 그 미소, 분명 나를 향한 미소였어. 소희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마음을 진정한 소희는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쪽지는 무사히 전달하였느냐? 네, 아씨.
김도령님의 친구분이신 최도령님께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에 연하 아씨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김도령께서 내 쪽지를 보시고 뭐라 생각하실까? 그녀는 설레는 마음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문득 최도령의 미소를 떠올린 소희 또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최도령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너는 어디 아픈 것이냐? 왜 이리 얼굴이 붉으냐? 그러는 아씨야말로 얼굴에 홍조가 가득하신데요. 두 여인은 각기 다른 도령을 생각하며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김도령에게서 아무런 기별이 없자 답답해진 연화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소희야, 김도령님께서는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으시냐? 네, 아씨. 아직은요. 혹 나를 만나보고 싶지 않으신 걸까? 그리 걱정되시면 제가 최도령님을 찾아가 한번 여쭈어 볼까요? 소희는 최도령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에 얼른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다. 이리 기별이 없으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럼 제가 속히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소희는 자신의 방으로 달려가 경대 앞에 앉아 머리를 매만지고 아씨 몰래 훔친 연지로 얼굴에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최도령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르자 그녀의 심장은 또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령님, 댁에 계시옵니까? 소희의 목소리에 최도령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찌 내 집을 알고 찾아왔소? 아, 그야. 마음에 두고 있으면 다 알게 되는 법이지요. 방금 마음에 두었다 하였소? 소희는 마음을 들킨 것 같아 황급히 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그게 아니오라. 저희 아씨께서 주신 쪽지를 김도령님께 잘 전하셨는지 궁금하여 찾아왔습니다. 그 일이라면 염려 마시오. 김도령이 그 쪽지를 보고 귀엽다며 조만간 기별을 한다 하였소이다. 아, 그러셨군요. 아씨께서 무척 기뻐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공부를 해야 해서 이만 들어가 보겠소. 잠시만요. 내게 더 할 말이 남았소. 그게, 혹 도령님께서는 어떤 여인을 좋아하시는지요? 그건 왜 묻는 것이오? 내게 중매라도 서려는 것이오. 아니, 중매라니요. 그저 저희 아씨께서 궁금해하실까 봐 미리 알아두려는 것뿐입니다. 준비성이 철저하시구려. 나는 아직 그런 것에 관심이 없소. 그럼 조심히 돌아가시오. 그 말만을 남기고 최도령은 방 안으로 훌쩍 들어가 버렸습니다. 소희는 굳게 닫힌 방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최도령이 뭐라더냐? 김도령께서 아씨의 글을 보시고는 귀엽다며 머지않아 곧 기별을 하신다 했답니다. 오, 참으로. 정말 김도령께서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냐? 네, 아씨. 최도령이 틀림없이 그리 전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제 그만 물러가 있거라. 소희가 나가자 연하는 아이처럼 기뻐하며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김도령이 자신을 귀엽다고 한 것이 무척이나 기뻤던 것이지요. 한편 그 시각 한기방에서는 선비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김도령이 앉아 있었지요. 여인들이 나만 보면 사족을 못 쓰니 내 복이 과연 임금님보다 못하다 하겠는가? 하긴 자네 얼굴이면 과거 시험도 다 필요 없지. 듣자 하니 그 콧대 높은 윤대감 댁 연하 아씨도 자네에게 연서를 보냈다던데. 그 연하 아씨 말인가? 쪽지 글귀가 참으로 애틋하더군. 하지만 여인의 그리움이란 봄날 벚꽃처럼 쉬이지는 법이지. 선비들은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마침 김도령을 찾아 기방에 온 소희가 우연히 엿보게 되었습니다. 기방 안에서 김도령이 연하아 씨의 마음을 가볍게 희롱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똑똑히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씨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저리도 가볍게 여겼단 말인가? 그 순간 소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애타게 기별을 기다리는 아씨가 너무도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마 아씨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소희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아씨가 버선발로 달려나와 그녀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소희야, 혹시 김도령님을 뵈었느냐? 아, 못 뵈었습니다. 기방에 없는 것으로 보아 아마 댁에서 공부하고 계신가 봅니다. 그렇겠지? 필시 나를 생각해서라도 주색을 자제하고 공부에 매진하고 계실 것이야. 연하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소희는 그런 아씨를 보며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씨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런데 그 순간 소희의 머릿속에 최도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김도령과 달리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지요. 아씨께서는 저런 바람둥이를, 나는 이리도 진중하신 최도령님을, 이 마음을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사랑 때문에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의 아버지 윤대감은 사랑채에서 딸의 혼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김도령에 대해 좀 알아보았느냐? 네, 나으리. 그 자는 인물이 훤하여 여인들에게 인기가 많으나 허구한 날 기방이나 드나들며 여인들 치마폭에 묻혀 산다고 합니다. 쯧쯧, 못된 버릇만 늘었구나. 헌데 과거 준비는 어찌하고 있더냐? 그 자는 집안 배경만 믿고 과거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하옵니다. 그렇단 말이냐? 듣던 것보다 더한 망나니로구나. 그런데 그 최도령이라는 자는 어떠하더냐? 가문이 몰락했다 들었는데.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꿋꿋하게 과거를 통해 가문을 다시 일으키려 하고 있다 합니다. 증조부께서 대제학을 지내셨는데 그 영광을 다시 찾겠다며 밤낮으로 공부만 한다 합니다. 핏줄이 그러하니 그 아이가 과거에 급제만 한다면 가문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 인품은 어떠하다더냐? 주변 사람들 모두가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예에 바르고 성품 또한 곱다고들 하였습니다. 그렇단 말이냐? 그렇다면 장래를 보았을 때 김도령보다는 최도령이 훨씬 낫겠구나. 제 생각도 그러하옵니다. 나으리. 좋다. 그럼 연하의 혼처는 최도령으로 정하고 서둘러 준비하도록 하라. 예, 알겠습니다요. 나으리. 그리하여 연화의 신랑감은 최도령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서럽게 울었습니다. 소희야,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버님께서 내 혼처를 최도령으로 정하셨단다. 아씨께서는 최도령님이 싫으시옵니까? 좋고 싫고를 떠나 내 마음은 이미 김도령께 가 있단 말이다. 그런데 어찌 다른 사내와 혼인을 치른단 말이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소희는 아씨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씨가 최도령과 혼인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을 아씨에게 빼앗기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요. 내일 아버님께 내 마음을 아뢰어 보아야겠다. 하지만 아비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혼인만큼은 가문의 장래가 걸린 일이니 딸의 투정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지요. 그 무렵 최도령은 툇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요.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장원급제해야 한다. 가문을 일으키고 홀로 계신 어머님께 영광을 안겨드려야 해. 소희는 멀리서 몰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아씨의 낭군이 될 사람이었기에 혼인 전에 실컷 봐두고 싶었지요. 저분이라면 아씨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아씨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최도령님이 아씨와 혼인하는 것이 왜 이리도 가슴 아프고 싫은 것일까? 혼사가 확정되자 집안은 무척 분주해졌습니다. 혼례에 쓸 비단과 장식품, 잔치에 쓸 식재료들이 쉴 새 없이 들어왔지요. 연화 아씨는 곱게 단장을 하고 앉아 있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혼례가 가까워질수록 내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구나. 아씨. 저도 그렇습니다. 아씨의 혼사가 다가올수록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아픕니다. 김도령은 내 마음을 알고는 있을까? 그 말에 소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는 아씨에게 불행만 가져다 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혼례를 며칠 앞두고 소희는 최도령 집으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령님, 안에 계시옵니까? 아, 또 그대인가? 아씨 댁에서 보낸 것이오. 혼례에 쓸 비단과 혼수 목록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대는 늘 성실하구려. 아씨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가상하오.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짧은 칭찬 한마디에도 소희의 가슴은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소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훔치며 아픈 가슴을 달래야만 했지요. 그날 밤, 연화 씨는 창가에 앉아 김도령을 그리워하며 소희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소희야, 만일 내가 혼례가 끝나고 최도령과 신방에 들어가게 되면 어찌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구나. 아씨, 최도령님은 성품이 곧고 마음이 바르신 분입니다. 아씨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것입니다. 허나 내 마음이 김도령께 가 있는데 어찌 몸만 최도령과 함께 있겠느냐.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를 위로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최도령이 아씨 대신 자신을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이 배반적인 마음이 그녀를 괴롭혔지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 혼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마당에서는 잔치 음식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정작 신부인 연화는 방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러다 눈이 퉁퉁 붓겠습니다. 소희야, 내일이면 나는 최도령의 아내가 된단다. 김도령도 내 처지를 알고 슬퍼하고 있겠지? 그러실 겁니다. 아씨. 허나 내일이면 이제 김도령은 깨끗이 잊으셔야 합니다. 김도령 없는 내 인생은 이제 끝이라. 내일부터 나의 삶은 없는 것이야. 연화와 소희는 혼인 전날 밤,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헌데 그날 밤늦게 연화 아씨가 소희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혹여 내일 신방에서 내가 도망치면 어찌 될 것 같으냐?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도망이라니요. 나는 도저히 최도령에게 갈 수가 없다. 김도령 없는 세상은 살고 싶지가 않구나. 최도령과 혼인하면 난 결국 죽고 말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풍악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혼례식은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소희는 신부 연화를 부축하여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호롱불만이 외로이 타고 있었고 잠시 후면 신랑 최도령이 들어올 참이었습니다. 아씨, 긴장되시지요? 이럴 땐 술 한 잔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희는 아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었고 연화는 그 술잔을 단숨에 털어 넣었습니다. 한 잔만 더 다오. 너무 많이 마시지는 마십시오. 신랑이 오기도 전에 취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어서 잔을 채우거라. 연화 아씨는 그렇게 연거푸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도령이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마치고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부인. 신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짙은 술냄새가 풍겨왔지요. 최도령이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기려 하자 신부 입에서 딱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불. 아, 불을 끄란 말이오. 알겠소. 내 불부터 끄고 오리다. 최도령은 호롱불을 껐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신랑은 어둠 속에서 신부의 족두리를 벗겼고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첫날 밤을 치른 두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윽고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잠에서 깬 최도령은 곁에 잠든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과 혼인한 연화 아씨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몸종소희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연하 아씨는 어디 가고 그대가 여기에 있는 것이오? 소희는 눈을 질끈 감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령님, 아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최도령은 너무도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만 이내 침착하게 상황을 수습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연하 아씨는 어디로 갔소? 아씨께서는 김도령님을 찾아가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아시기 전에 아씨가 돌아와야 할 텐데, 큰일이오. 아마도 아씨께서는 돌아오지 않으실 겁니다. 김도령님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다 하셨거든요. 저런. 그렇다면 정말 더 큰일이군. 한편 그 시각, 해가 중천에 떠서야 기방에서 나온 김도령 앞에 한 여인이 달려들었습니다. 도령님, 밤새 기다렸습니다. 아니, 낭자는 맞소. 나는 연하라 하오. 아니, 신방에 있어야 할 분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오? 도령님이 너무도 그리워 어젯밤에 도망쳐 나왔습니다. 뭐라? 도망쳐 나왔다니. 제정신이오. 도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사람이요? 김도령은 대책 없이 뛰쳐나온 연화를 거세게 나무랐습니다. 자칫하면 두 집안이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는 큰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어서 따라오시오. 지금 수습하지 않으면 우리 두 가문은 척을 지게 될 것이오. 싫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세요. 그리 되면 우리 두 집안은 철천지원수가 될 것이오. 절대 그럴 수는 없소이다. 김도령은 연화의 손목을 잡아 끌고 억지로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딸의 철없는 행동에 윤대감은 뒷목을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수습하기 위해 김도령의 아버지를 찾아갔고 두 사람은 결국 자식들의 혼사를 다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하야, 김도령과 내 혼인을 합해 보았다. 혼례는 내년에 치를 것이다. 정말이어요,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토록 연모했던 김도령과 혼인할 수 있게 된 연화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은 최도령을 불러 사죄의 의미로 그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고 약속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해가 바뀌었고 최도령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 그의 머리에는 장원급제자에게 주어지는 어사화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의 금의환양을 반겨주었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이리도 반겨주시니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멀찍이서 몸을 숨긴 채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희였지요. 그녀는 당당히 그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께서 해내실 줄 알았습니다. 장하십니다. 도령님. 그런데 그녀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첫날 밤, 단 한 번의 인연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지요. 보고 있느냐, 아가야? 저분이 바로 너의 아비시란다. 윤대감 댁에서는 최도령의 장원급제를 축하하는 잔치가 사흘 동안이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종수는 마침내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고생했다, 수희야. 아이가 최도령을 꼭 빼닮았구나.
그리고 아이의 100일이 되던 어느 날 최도령이 소희를 찾아왔습니다. 아니, 도령님께서 이곳은 어인일로. 다 들었소. 내 아이를 낳았다고. 어서 들어가 내 아이 좀 봅시다. 최도령은 방으로 들어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놈, 참으로 실하게 생겼다. 박도령은 아이가 무척이나 예쁜 듯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소희 낭자, 짐을 챙기시오. 이제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온지? 이번에 내가 형조의 배정받아 한양에 거처를 마련해 두었소. 우린 이미 혼례를 올린 것이나 진배없으니 한양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 말에 소희의 두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최도령은 소희와 아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해 여름, 연화 아씨 또한 김도령과 혼인을 했습니다. 김도령도 연화 아씨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기방 출입을 삼가고 그녀에게만 충실했지요. 그렇게 두 여인은 우여곡절 끝에 각자 사랑하는 짝을 찾아 오래오래 행복